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창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조달 가이드를 1시간 걸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자리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창업자 아니면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창업이나 기업 경영이란 것은 제품 조달 내지는 제품 제조 또 서비스 창출 그리고 그것을 마케팅하는 그런 것에 전념을 하다 보면은 회계나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초기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회계 과정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는 그런 대표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회계 재무는 사실 CEO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직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재무나 회계에 대한 기본 컨셉과 또 재무제표를 읽고 또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하여 그런 이 회계나 재무는 맡길 수 있지만은 오늘 이야기하는 자금 관리는 직원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CEO가 직접 해야 되는 누가 대신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영 과정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강의가 많지 않은 것은 저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조금 유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번 가이드 이 1시간 통해서 경영자로서 대표자로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금 관리, 재무 관리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 능력과 또 그러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육부터 되어 있지만은 창업 생태계의 어떤 자금 생태계가 어떤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금 생태계 내에서 금융 구조가 자금 여신이라든지 조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책 금융에 있어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또 투자에 있어서 어떤 항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팁 그리고 실제 우리가 소상공인으로서 창업기업은 거의 다 소상공인이 되겠죠. 소상공인으로서 자금을 구체적인 어떤 자금이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력으로 자금 조달 관리 기관에 접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 자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를 굳이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론 기간이 2017년도 되어 있지만은 1년 생존 60%, 5년 약 30%밖에 생존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 그 2014년도 물론 데이터입니다. 벤처 투자 전문 사이트에서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큰 항목이 실패의 원인이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되어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수익 모델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이제 원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를 잘못해서 자금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시장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금 부족이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 자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금의 원인이 약 한 70%, 80%가 기업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에서 사람의 피에 해당된다. 물론 다 아는 이야기시겠지만 이 피가 잘 흐르려면은 기업 체질이 몸의 체질이 좋아야 피가 잘 흐르듯이 기업 체질이 좋아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 체질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죠. 수익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 모델이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필요할 때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데스밸리가 기업의 데스밸리라고 이제 한 3년째 내지 4년째, 빠르면 2년째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스밸리에 이제 기업이 처해집니다. 죽음의 계곡이라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은 기업이 매출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생산 시설을 갖춰줬을 때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을 못해서 말하자면 고객이 있고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결국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확장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이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CEO가 다른 것은 다 맡길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개발 기술도 최초에는 이 CEO가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직접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면은 모든 직원이 다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자금만은 CEO가 직접 자금 전문가, 금융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우리가 창업기업이 제조업이든 용역 서비스업이든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만들어내는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이 앞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 중심의 기술 중심과 자금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을 개발해 나온 과정에서 최초에는 이런 이제 3F라고 그러죠. 패밀리, 그다음에 프렌드, 그다음에 이제 풀이라는 것은 이제 바보 같은 뭐 엔젤 투자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제 투자를 받아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결국 이제 기술이죠. 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앞에 이야기한 죽음의 계곡을 이제 막닥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의 최초의 투자 자금 쪽으로 마중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자금 조달을 한 것이 시설 확장을 한다든지, 또 투자 개발을 추가로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 인력을 추가로 충원한다든지, 이런 이제 자금이 들어가야 될 때 자금이 없으면은 결국은 죽음의 계곡에 이제 빠진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이제 자금적인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금 측면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기반에 올라가서 회사가 대형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때도 역시 이제 여기에 기술적인 이제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 특허에 대한 침해 내지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역시 또 자금에 대한 또 조달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기술과 자금의 상관관계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현재 우리가 금융이라 그러면 다 알고 계시는 뭐 일반 금융기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보정신용기관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전체적인 조감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내부 자금, 내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있죠. 기업 내부에. 기업 내부라는 것은 기업의 주주가 되겠죠. 주주가 융자를 정제를 한다든지, 또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서 유보를 할 때 그 유보된 금액을 돈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 내부 자금이고,
내부 자금 가지고는 이제 결국은 회사가 사업을 확장을 못하니까 결국은 외부 자금을 이제 융통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외부 자금도 결국은 이제 기업이 직접 본인이 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본시장,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시장에 기업이 중간 매개체 없이 직접 본인들이 회사에다가 자본시장에 이 사채는 일반 민간 사채가 아니고 회사채죠. 회사채 줄임말인데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본시장에 투자자가 채권을 사서 결국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초기에 창업 엔젤이나 사모투자, 개인 투자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자를 받아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KSM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K는 이제 KRX입니다. KRX는 이제 증권거래소가 되겠죠. 증권거래소가 스타트업을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장외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장외시장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 검증된 선택된 그런 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은 자기 시장을 KSM을 통해서 하고 아니면 이제 약간 회사가 약간 커지면은 코넥스가 있죠. 이제 코넥스는 이제 코스닥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업들에게 일정한 매출 요건이 갖춰지면은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되겠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스닥, 코스피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KOTC라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KRX가 증권거래소가 하지만 요거는 이제 한국 금융투자협회에서 역시 이제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상장이라는 것은 공개시장,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들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일반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오브 더 카운터라 그러죠. 이런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회사채나 주식을 직접 기업이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법. 이 방법이 이제 직접 시장이고, 대부분의 우리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신용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매개체, 일반 금융 기관이나 정책 금융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금융 기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융권, 그다음에 2금융권, 3금융권까지는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채업도 이제 들어가겠죠. 자, 오늘은 주로 이쪽 정책금융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은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목적으로 기업에게 일반 금융처럼 담보를 요구를 하지 않고, 물론 일부는 담보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이제 신용으로 또는 기술 담보로 사업 성우를 보고 금융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금융도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융자, 빌려주는 대출이죠. 대출을 담보란 것은 여기 이제 아까 저기 말씀드린 신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담보가 되죠. 담보와 또 보증을 해주고 금리를 일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R&D 출연하고 보조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무상 자금이 되겠습니다. 100% 무상은 아닙니다만은 보조금은 100% 무상이죠. 보조금은 금액이 한 200만 원에서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 1억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 보조금은 말 그대로 담보도 없고 보증도 필요 없고 이자나 상환이 필요 없는, 죄송합니다, 상환이 필요 없는 이제 돈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R&D 출연은 뭐냐면 정부가 민간 기업이 R&D 연구 개발을 하는데 국가가 직접 같이 출연을 하는 것이죠. 출연을 해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출연자는 개발이 완성됐을 때에 출연에 대한 기술료를 받습니다. 기술료는 10%, 20%. 이건 이제 원금인데 요새사인 원금이 아니고 매출의 이익의 1%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바뀌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R&D 출연금은 역시 이것도 이제 보정이 필요 없고
이자도 필요 없고, 그리고 담보도 필요 없는, 다만, 출연을 할 때, R&D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2억 정도의 R&D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자부담을 20%, 뭐 25%, 30% 이렇게 이 매칭을 하도록 하는 이제 R&D가 출연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창업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융자금과 R&D 출연 보조금 이쪽을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고, 다만 한 가지 제가 특히 좀 권고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창업자이면은 소상공인도 있고, 물론 이제 다 처음부터는 뭐 소상공인이겠죠. 소상공인이란 개념은 이 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죠. 창업자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기업이 더 커지면 5인 이상 되면은, 물론 제조업이나 강업이나 운수 이런 쪽은 상시 근로자가 9인 이하, 즉 10인 미만, 대표 빼고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에는 다 소상공인이지만은 소상공인으로서 그러한 기술 개발과 생계형 소상공인이 아닌 혁신형, 제조 같으면은 기술 혁신, 또 서비스나 어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활 혁신, 어떤 독창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을 하시면은 그런 창업자에게 이러한 투자에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 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하고 시장을 진입해서 성장, 성숙 이런 이제 시간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면서, 그러나 이 측면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자금을 여신해주는, 신용을 주는 투자 내지는 융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쪽이죠. 어떤 거냐면, 연구 개발 단계에서 어떤 그 시장에 검증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돈을 대출을 준다는 이야기, 대출이든 뭐 투자든, 그럴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3F, 아주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라든지 프렌드라든지, 또 아까 풀이라고 했죠. 세 번째 바보 F, 이런 부류가 초기에 창업을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저는 항상 4F라고 그래요. 네 번째 풀. 그러니까 네 번째 풀은 뭐냐면, 우리 이제 정치기관, 정부다 이거죠. 정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담보 없이 창업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풀인데, 그런 초기에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투자든 뭐 융자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은 말씀대로 초기에 본인의 물론 마중물이 있어야 되겠죠. 본인의 자본금이 뭐 5천이든 1억이든 뭐 2천이든 이런 마중물을 가지고 초기에 추가적인 또 이렇게 융자나 투자를 받죠. 그 받은 뒤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는 이야기죠. 기술이 있으면은 창업 기업에게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자금이라고 1억 정도의 그런 R&D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D를 받아가지고 이제 1억을 받아 진행을 했고, 이 기업은 뭐 말씀드리면은 여행업을 하면서도 어떤 여행사의 플랫폼, SI 개념의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여성 CEO였는데, 이러한 이제 1억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최초에는 사실은 이 자기가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신보에 달려와서 이제 8천만 원을 이제 융자를 했죠. 보통 신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은 뭐 5천만 원 정도 창업 융자를 해주죠. 그러나 또 청년 창업이면은 뭐 한 1억까지도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성 CEO는 8천만 원을 융자를 받았죠. 받은 뒤에 본인의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R&D에 지원을 해서 R&D에 그 1억을 이제 출연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2년 차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개발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개발하면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확립을 시키고, 모델 맞죠? 모델을 확립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 인프라, 뭐 인증이라든지 기타 조직, 또 시설 투자, 뭐 이런 이제 경영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가였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데모데이,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런 투자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 투자 데모데이도 나가고 또 추가적인 정책 자금을 또 받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용 보전 기관에다가 접촉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전생애 주기에서 융자 은행 금융 융자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적은들은 적은대로 또 크면 클수록 또 받는 것이 이 은행 금융기관의 이제 융자입니다. 그래서 스노던은 우선은 이제 청책 자금으로 조달하고 두 번째 투자를 하고 투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을 초에는 신용이 없으니까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 말하자면은 투자를 먼저 받기를 원하는 이 벤처 스타트업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뭐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개별적인 이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투자와 나중에 이제 장외 시장, 아까 저기 이야기한 KSM이라든지 KOTC 장외 시장에 이제서 직접 직접 금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꿈인 공개 시장 IPO, M&A 쪽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자금 조달 프로세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요 단계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한 가지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는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으로 하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서 맞춤형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대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는데 뭐 당연하죠.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팀을 구성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MVP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이게 뭐 완전하게 디자인까지 포장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죠. 또 금연까지 만들어 놨다가 안 팔리면은 큰 문제니까 실제 핵심 기능만 가동되는 시제품 개념을 MVP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이런 MVP를 가지고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거죠. 정부에서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자금뿐만 아니라 컨설팅까지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옛날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는데 우리 기업이야말로 요람에서, 즉 말하자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사전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 무덤을 가서 폐업을 해서 회생하는 것까지도 또 케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그런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을 이렇게 받아서 결국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창업을 한 분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창업하기 전에 이제 예비 창업은 이런 자금 조달을 하고 뭐 자본금이라는 것은 요사이는 뭐 굳이 5천만 원 아니라도 단돈 100만 원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죠. 법인을 설립하고 뭐 그다음에 이사 구성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공장 제조업 공장 등록장 이런 인력을 이제 조직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직화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인증 제도가 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평가를 할 때에 뭐 학위증이 박사 학위증이냐 석사 학위증이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듯이 기업도 일일이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실제 실력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미 검증된 어떤 이 인증 제도에 의해서 기업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최초에 우리가 이제 벤처라 그러면은 벤처 말 자체가 이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불구하고 기술이 어느 정도 아주 모험적이고 어떤 시장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있는 기술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벤처 확인 제도입니다. 벤처 확인 기업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서 투자자나 아니면 은행에서 가점을 주고 또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벤처 인증을 이제 이 기업이 받고 그다음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제조업 같으면 제조업 아니라도 비제조업도 이제는 기술연구소, 연구를 하지 않는 R&D를 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사실은 그 부설연구소가 창업이면 2명이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뭐 창업은 2명은 필요하죠. 전담연구원이 그것도 부족하면 한 사람이 전담부서를 설립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연구 전담부서를 설립해서 한 뒤에 벤처 인증을 받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이제 브랜드는 특허가 되겠죠. 특허를 등록하는 데는 시간이 뭐 1년 내지 2년 걸리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원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3년째 되면은 뭐 이노비저라든지 메인비저, 이노비저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죠. 기술 혁신. 벤처 인증은 뭐 석사급이라 그럴까? 이노비저는 뭐 박사급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이 등급을 보면은. 그래서 메인비저는 경영 혁신형. 이제 혁신을 기업이 계속 해야 되는데 기술만 혁신해서는 안 되겠죠. 경영 시스템도 혁신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제 인정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등급으로 대우를 받고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외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 프로세스가 왜 필요하냐?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측면에서도 가능한 그런 뜻도 있겠고, 또 자체 내에서도 결국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결과로서 인정을 받는 인정제도지만은 이런 인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인정을 해서 인정해서 이러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이제 정책 자금이라든지 투자를 조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업을 해서 이러한 인정을 일단 먼저 받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꼭 자금만 가지고 정부에서 조달하려 하지 말고 자금하고 같이 컨설팅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데 결국은 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기를 계속 줄 수는 없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므로써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기를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 조달과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이 그야말로 기업 가치를 올려서 IPO라든지 M&A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추가적인 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예비 창업 때부터 제가 관련한 기업인데, 업종이 미세먼지를 도로상에 자동차 지나갈 때 어떤 그 옆에 이 렉이 있는데 렉에 달아서 먼지를 집진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개발하는 예비 창업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1차적으로 예비 창업 자금을 1억을 조달받았습니다. 조달받은 방법은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업진흥원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예비를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약 1억 원 정도의 그런 무상으로 말하자면 사무실 컴퓨터를 시작해서 인력 내지는 또 뭐 컨설팅 내지는 마케팅 또 뭐 홈페이지 모든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1억을 이제 조달해서 한 10개월 정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동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중진공이라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죠. 옛날 그냥 중진공이었는데 이 중진공에서 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39세 미만이면은 이제 지원을 해서 이것도 1억을 이제 지원을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바우처라는 것은 이런 특허를 신청하는 신청료라든지 기타 디자인, 홈페이지 등등 이런 바우처 말하자면 이제 구매권을 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5천에서 7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초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로 1억을 이제 조달을 해서 이제 자본을 뭐 본인의 자금을 추가로 넣어서 창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해서 이 창업 기업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자금과 비슷한 금액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융자가 되죠. 개발 기술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5억을 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R&D가 되겠죠. R&D 1억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이 앞으로 이제 이 계획인데 이런 그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 인정, 뭐 벤처 인정을 받고 이제 향후 이제 진행 사항이 되겠죠. 벤처 인정을 받고 두 번째 이제 융자를 5억을 받고 그다음 양산을 해서 양산을 할 때 추가적인 이제 대외 인정 뭐 조금 이제 욕심을 부린다면은 신기술 NEP 뭐 NET를 받고 NEP를 받고 유망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또 3차 조달 이런 식으로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이 어디냐? 어디 가서 자금을 좀 조달을 요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책 자금 조달 전문 기관은 행정부처별로 다 해당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촉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진흥공단이죠. 그 다음에 기보, 여러분들 기보, 신보, 소상공인 신장진흥공단, 농업을 하시는 분 농신보라고 그러죠. 지역신용보증제, 서울신보, 뭐 경남신보, 뭐 대전신보, 전남신보, 뭐 광주신보 이렇게 이제 신보가 지역마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이런 뭐 많은 부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참고로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우리 보시는 이제 수강생들 중에 소상공인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뭐 최초 다 소상공인이지만은 이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을 준비해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작지만은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예를 들어 각 시에 자기 소속된 소재의 시에서 기업 지원과 지역 기업 경쟁 정책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뭐 무상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가 한번 같이 정리한다는 개념에서 자, 이런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되느냐, 요건이 되어야 되느냐. 정책 자금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먼저 가는 사람이 빨리 받는다. 왜냐하면은 자금을 스스로 정책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당신 돈 써라 이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요건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 먼저 오는 사람이 그 기준과 요건에 맞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요건을 맞추고 준비를 해서 빨리 찾아가면은 빨리 찾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그러한 요건과 조건이 뭐냐는 것을 빨리 알고 우리 창업 단계에서 그런 여건을 빨리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건과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면 상당히 이제 모르고 그냥 창업을 해서 내가 가진 돈, 뭐 또 평상시에 어떤 상식으로 뭐 금융기관과 하면은 빌려주지 않을까, 뭐 신용보증기관과 하면은 또 보증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받는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한 어떤 입장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상의 제외 대상이 되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세금 체납, 뭐 초기에는 그런 거 없겠지만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을 구성할 때
그 어떤 대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주 중에서 이사의 어떤 그런 신용도 보기 때문에 이사 구성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기업이 아주 좋은 기업들은 또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할 때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우리가 이 창업기업들이 뭐랄까 이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을 창업을 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기술 개발, 마케팅에 전념하다 보면은 자금이라든지 회계 쪽을 못 챙겨요. 그리고 매년 뭐 세무사나 회계사에 기장 대행도 맡기고 결산을 맡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업기업인 경우에 사실 뭐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자이 거죠. 적자인데, 그러나 적자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최초에는 연구개발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가 경상개발비가 있고, 개발비 말하자면 미래의 수익에 현금 흐름을 기여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제 개발비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개발을 통해서 향후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이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고 말하자면 투자한 것으로서 자산,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상을 해서 회계상에 감가상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격리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다 그냥 비용으로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 비용 하다 보면은 그 기업의 자본금이 당연히 잠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자본 잠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그런 이제 초기에 창업 기업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5년까지는 말하자면은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지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야? 5년 초과 기업은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5년까지는 이런 걸 안 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여기 초기에는 뭐 2년 연속 적자 기업, 뭐 이건 그 다음 비리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가 이 5년까지는 뭐 내가 장부 엉터리 뭐 그냥 적자로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이렇게 되더라도 현장에 가서는 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자본 잠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이란 것은 내가 자본금이 5억인데 5억이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뭐 1억이다. 이런 경우가 완전 자본 잠식이고, 5억인데 지금 자본금이 2억밖에 없다. 이게 자본 잠식이죠. 그래서 완전 잠식을 가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관리를 뭐 5년 내지는 3년 이내도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자기 자본 전액 잠식이라고, 완전 잠식, 전액 잠식인데 전액 잠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면,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서 이자를 말하자면 지불하고 남은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이자를 비교해서 1대1이면 1이죠. 그리고 1 미만이면은 이자도 못 갚는 영업이익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체크를 우리가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지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창업기업에서 여기에 이제 창업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 내역이 뭐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의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청년 사업자들이 많은데, 청년 사업자가 39세 이하로서 말하자면 창업을 3년 미만에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제 창업 전용
청년 창업 전용 융자금이라는 이제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물론 또 창업 패키징 7배 미만의 창업자도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금리도 2%, 뭐 고정금리로 1억까지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시니어, 중장년 사업자 스타트업에도 주는 새로운 또 창업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리를 해본 것인데, 우리 창업기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융자금이 있고 또 R&D 출연금이 있고 또 보조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보조금, 전혀 부담이 없는, 뭐 기술 개발을 꼭 성공시켜야 되는 것도 없는, 그냥 보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 창업 패키지 1억, 창업하기 전까지, 또 창업을 한 뒤에 3년까지 역시 뭐 1억까지 지원해주고, 이 무상입니다. 전혀 뭐 어떤 갚는 것도 아니죠. 다만 이제 사용하는 이제 내역을 말하자면 검증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업 도약, 3년 지나서 7년까지는 도약이라고 그러죠. 3억 보조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또 엑셀러레이팅을 2천만 원 해주고, 그 다음 팁스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T가 테크니컬입니다. 기술 인큐베이터인데, 기술을 가지고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기업에게는 우선 엑셀러레이터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엑셀로 밟아주는, 촉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에게 인큐베이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액의 한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심지어는 1억까지 소액 투자를 해주면서 인큐베이팅 해서 중간 엑시트로부터 어떤 소득을 얻는 그런 이제 창업 지원자가 되겠죠. 엑셀레이터가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 매칭으로 팁스에 선정이 되면은 그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R&D 자금이라든지 또 융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내 벤처, 뭐 재도전,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우처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품을 사는 티켓이 되겠죠.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티켓을,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패키지, 아까 저게 이제 창업 사관학교 말씀드렸죠. 성공 패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구체적인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홈페이지, 요새는 어떤 지식이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이 많다고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행간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분석해야 하는 것은 경험과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창업 지원원, 그 다음에 중진공, 또 코리아 이제 데이터 센터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역시 이건 농업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농업 실용화재단, 기술실용화재단, 소진공, 각각 이제 그 주관기관에서 이러한 창업을 하는 어떤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이제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이제 투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해서 보정으로 융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은 내가 융자를 받기 싫다, 왜냐면 돈을 빌리기 싫다, 부채를 안기 싫다, 아니면은 또 사실 빌리고 싶어도 신용이 부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 오직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기술과 미래 비전이다, 성장성이다, 사업성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데모를 해서 투자를 받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엔젤 투자 매칭 펀드, 특히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중에서
기술 혁신형인 그런 이제 창업자들은 이 부분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실 필요 있다. 그러나 이제 투자도 이제 타이밍이 있어야 되고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투자 매칭 펀드를 우리가 알므로써 같이 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창업 초기 기업 이제 3년 이내에 기업이거나 3년 지났지만 7년까지의 중소 창업 기업인데 매출이 20억 이하. 또 창업이 7년 이상이 됐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인정 기업, 뭐 벤처 인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술 혁신형 받은 기업이면서도 역시 매출이 좀 적은 거죠. 이런 창업 초기 기업 중에서 매출이 아직까지 정상화란 말은 어폐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소규모의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성과 비전이 좋은 기업에게는 일반 투자자들 개인형 개인이 이제 엔젤로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개인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죠. 개별 엔젤이 있고 또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전문 엔젤 투자자라든지 클럽 개인 투자 조합이 있고 또 법인형 투자 전문회사 그리고 또 벤처 기업들 중에서도 투자형의 벤처 돈을 벌어서 벤처가 되었지만은 벤처 기업이 됐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적격 벤처 기업 그다음에 창업 지원 기업 이런 기관 그다음에 뭐 산업협력 기술 지주회사 창조 경제 혁신센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매칭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무슨 소리냐면은 이 엔젤 투자자들이 이런 창업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면은 투자한 금액의 1배수 개별 엔젤이 투자한 경우에는 여기 1이 좀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 4월 이게 뭐 작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 4월부터 약간 이제 변경된 건데 개별 엔젤 투자자는 개별 엔젤이 예를 들어 5천만 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매칭 펀드에서 1.5배 5천만 원이니까 7,500만 원까지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죠. 매칭은 이제 투자자가 투자 받는 기업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받았으니 1.5배를 또 추가로 매칭을 해서 같이 투자를 해주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엔젤 투자자나 이런 이제 그 말하자면 개인 투자 조합 이런 쪽에서 한 거는 2.5배. 여기 1.5배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면 2.5배입니다. 2.5배. 1.5 되어 있네. 2.5배. 그래서 이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에게 매칭해서 투자해주는 그게 매칭 펀드는 어디서 해주느냐? 실제는 이제 한국 투자 벤처라고 주식회사 한국 벤처 투자, 뭐 이제 중기부나 일반 기업은행이나 이런 은행들, 이런 기금들이 같이 펀드를 만들어서 그 운용을 한국 벤처 투자 회사가 운용을 합니다. 그 회사가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한국 투자 엔젤 협회라는 데가 이제 중간에 또 매개체로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매칭 펀드가 있다. 그래서 매칭 펀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이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이제 좀 난해하실 건데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긴 뭐하고 여기 마이프로 이제 좀 생소한 것은 뭐 크라우드 펀딩은 많이 아시죠? 일반 이제 신제품 내지는 새로운 창업 기업들이 자기들 비즈니스 모델 제품을 내놓고 일반 대중 크라우드라는 것은 이 대중을 클라우드가 아니고 크라우드 대중으로부터 이제 십시일반 펀딩을 받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VC는 이제 벤처 캐피탈인데 마이크로는 이제 준 벤처 캐피탈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VC는 이제 아주 그 뭐랄까 적은 소규모의 또 창업 초기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서 중간에 빨리 엑시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엑시트는 뭐냐? VC가 추가로 또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자기 투자를 회수하고 나가는 그런 이제 VC가 보통 마이크로 VC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전략적인 투자자, 이런 스트래티직 인베스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역시 이제 좀 더 이제 진행되면 말씀드린
벤처 캐피탈이고 좀 큰 이제 자산 운용 기간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자금의 어떤 생태계와 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기관과 또 대략적인 상품, 말하자면 정책 자금도 있고 투자도 있고 이런 상품을 우리가 이제 대충 머리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금을 말하자면 조달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이 갖춰줘야 된다. 갖춰준 기업에게 먼저 준다. 그런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하는 자금을 조달을 얼마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하는 기준을 심사를 어떤 걸 보고 하느냐. 제일 핵심이 중간에 세 가지죠. 매출액이 얼마냐, 그리고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그 다음에 신용등급은 이 세 가지를 인풋을 합니다. 인풋을 하면 이 밖에 이런 아웃풋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이야기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은 아시죠?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이제 보증을 좀 해주시오. 창업기업인데 창업에 한 뭐 1억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창업기업인 경우에 매출을 안 쳐다보고 물론 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얼마냐. 그러니까 매출에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 보정 한도를 이렇게 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인 경우에는 뭐 5분의 1 이렇게 좀 이제 낮춰주죠.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서 이제 보정 한도, 대출 한도가 정해지죠. 중요한 게 제일 매출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업종. 업종은 뭐냐면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주는 업종이냐, 말하자면 전략산업이냐. 전략산업은 우리가 보통 뭐 생각하기에는 제조업이 제일 높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새는 또 제조업만이 아니고 4.0,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이제 기술 혁신 이런 기업도 아주 첨단 업종으로서 5대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업종이 전략산업 업종이냐. 그래서 업종도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전략업종에 맞도록 업종을 이제 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볼트나트를 만든다. 볼트나트. 그 볼트나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속 그 부품, 금속 기계란 말이에요. 금속 제조 일반 제조업이 되는데 한편 또 이 볼트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뭐 말하자면 컴퓨터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든지 이러면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되는 거죠. 그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면 부품 소재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소재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지금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업종을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의 형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업종을 정하는 수도 있겠고, 또 기능, 용도, 어디에 써 있느냐에 따라서 업종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업종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용등급, 뭐 당연한 거죠. 신용등급이 이렇게 이제 높을수록 예를 들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다. 50억인데 보통은 뭐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이 말하자면 이게 전략업종이라 하더라도 뭐 한 50% 뭐 많아야 50% 매출액에 뭐 이렇게 40% 뭐 30%까지 대출을 보증을 해주는데 신용등급이 아주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매출의 100% 심지어는 120%까지도 보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등급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금융 어떤 신용등급, 재무신용등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신용등급, 말하자면 본인이 갖고 있는 특허라든지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평가받아서 기술신용등급도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핵심 인풋가 됩니다. 인풋을 하면은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여기는 보증료를 뭐 2.5%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좀 좋으니까 1.5%만 받아서 보증을 해주겠다. 보증료를 따로 받죠. 보증료를
받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인데 중진공은 보증을 안 하고 중진공 직접 대출을 본인들이 해주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보증료를 받지 않죠. 그러나 어떤 보증료에 해당되는 그걸 대고 담보 이 세 가지를 인풋했더만은 당신은 담보가 좀 약해. 담보를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담보를 많이 요구했지만 요새는 담보를 별로 안 받죠. 안 받는 대신 안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받아야 될 때는 담보를 추가로 예를 들어서 특허를 추가로 담보를 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수수료. 이 보증수수료 앞에 이야기했군요. 이건 보증은 이제 보증 규모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금리도 이제 뭐 1.5% 해줄 것이냐, 2.5% 할 것이냐, 금리를 이제 여기를 봐서 금리 수준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상환도 역시 상환은 이제 뭐 만기 상환을 할 것인가, 분할해서 5년간 1년 거치 3년 분할을 상환할 건지, 2년 거치 3년 분할을 상환할 것인지 이런 이제 상환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비 조건을 잘 갖춰야 원하는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은 실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보정 기간별로 우리가 제일 뭐 쉬운 것이 이제 보정이지 않습니까? 보정 기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신보가 있고 기보가 있고 이제 이건 지역 신용 보정 재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살면 서울 신용 보정이 되겠고 경기도에 살면 경기 신용 보정 기금이 재단이 되겠죠. 그래서 재단이 있고 이게 중진공은 이건 중진공은 뭐냐면요. 중소기업부 나라의 중소기업부에 직할하는 이제 정부 기관이에요. 정부 기관. 그리고 이 신용 보정 기금은 정부 기관 아니에요. 준정부 기관. 말하자면 정부가 투자한 것이 아니고 일반 정부도 일반 투자를 했죠. 재원을 출자하고 시중은행들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만든 기금이죠. 기금. 그래서 이제 직할이 틀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공하고 중기부의 관할과 통제를 받는 것이 중진공, 뭐 기보, 신보 다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비교를 해보면은 주로 신보는 이제 기보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기술보정기금은 주로 제조업 위주입니다. 제조 중에서도 조금 그 기술성 있는 혁신성 그런 기술 제조업을 주로 이제 보증을 많이 해주죠. 뭐 제조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 문화산업 쪽으로 기술 위주로 많이 이제 보증을 해주고, 근데 신보는 이제 기술보다도 일반 이제 그 도소매라든지 건설 일반 업종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세가 신용보증기금도 기술 중심의 기업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은 1년에 이제 재원이 보증 한도가 뭐 연마다 좀 올라가고 있지만 한 20조. 근데 이제 신보는 한 40조가 됩니다. 2배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재원이 많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많은 이제 업종을 해주다 보니 이제 나눠지면은 개별 한도가 적지만 그래도 뭐 뭐 살독의 인심이라고 신보가 이제 뭐 딱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뭐 하지만 이제 어떤 일반 이제 업종으로서는 신보가 편한 이제 업종이 되겠죠. 기금이 되겠죠. 근데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의 지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신용보증재단은 이제 지자체의 것이에요. 지자체가 이제 또 출연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기업 은행이라든지 출연해서 지역 위주의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또 못 받죠. 그래서 이제 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이제 그 여신을 같이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 같이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진공은 별도로 이제 직접 대출하고 있죠. 중진공은 이제 주로 이제 제조업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보정률이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되고, 비제조업은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고, 시설 자금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을 담보로 보증을 나중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뭐 난이도에서는 좀 좋은 편이죠. 근데 보증을 해주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무슨 소리냐면은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어떤 예를 들어 5억을 빌린다, 5억을 보증해준다 이럴 때 5억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으로 생각합시다. 1억을 보증해 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8,500만 원만 보증을 해줘요. 나머지 15%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이제 돈은 은행에서 이제 빌리는 거죠. 마지막은 은행에서 15% 보증을 뭐 신용을 받아서 100%를 가져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뭐 신용 줄 필요 없어 100% 신용 보증금에서 주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역시 한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기업은 기부를 동시에 못 받죠. 역시 서로 가치는 동시에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기부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어떤 뭐 시설 자금에 해당됩니다만은 특수한 경우에는 신부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자, 중진공은 이건 뭐 보증기간은 관계없이 따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부에 받고 중진공 받고 이렇게 많이 하죠. 아니면 기부에 받고 중진공 받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업종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업종이 유리한가 업종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우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죠.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산업이 되겠죠. 전략산업에는 주로 이제 중진공 이게 이제 벤처가 빠졌습니다. 중진공에서는 이렇게 미래성장 뿌리산업은 이제 용접 뭐 그다음에 절단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소재 부품 지역 특화 이제 지역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아니고 전라도, 경상도 이 각각의 지역마다 고유한 업종을 특화 산업으로 지정해서 이제 강화를 시키고 있죠. 지식 서비스, 융복합, 프랜차이즈, 물류, 유망, 소비재 산업 각 디테일한 업종이 이건 이제 이 단축 URL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 보셔서 내 업종이 이게 전략산업 업종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략산업 업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망 이 서비스 앞에는 제조업이 많죠.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 업종도 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문화 콘텐츠, 보건, 뭐 교육 수업도 이런 쪽으로 각각이 이제 해당되는 우대 업종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 선도형도 역시 이제 들어가 보시면 나오고 기부에서도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쪽에 이제 업종이었냐. 요거 이제 각각 URL을 단중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해당되는 업종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인데 앞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창업기업은 어차피 처음에는 소상공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소상공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고 나는 계속 소상공인으로서 강한 소상공인으로 가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소상공인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 규모와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본다면은 역시 한 가지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대상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소상공인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타 이런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읽어 보시면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경우에 이제 대리대출 말하자면 은행을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을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그렇죠. 신보에 이제 신보라는 그 지역 신보에서 보증을 받아서 은행 가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것이죠. 그다음에 직접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 그러면은 소상공인 이제 시장공단 기준에서는 이제 자금을 신청을 하면은 소상공시장진흥공단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해줘, 추천하면 그 추천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신용보증재단을 가는 거죠. 신용보증재단 가서 이제 보증을 해주세요. 아니면 담보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여신 신용보증을 받든지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이제 은행 가서 받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을 받으라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에 이제 우대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조업인 경우 특가 자금은 이제 5까지도 이제 빌려줍니다. 나머지는 한 7천만 원, 1억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 소상공인 중에서도 생활혁신형 말씀드렸듯이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생활혁신형이라고 그러죠. 이 반대되는 것은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일반적으로 재래식으로 전형적인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은 생계형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혁신형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 뭐 일반 경영자, 안정자금 뭐 이런 경우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러한 이제 상품이 쭉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제가 예시만 했을 뿐이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되겠죠. 서울 빼고 여기 이제 전남도 되겠고 이제 뭐 부산도 되겠고 이렇게 이제 각 지역마다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이제 상품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상품이 있습니다. 보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나가 신용보증재단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좀 높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의 업종과 본인의 기술성과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쉬운 뭐 보증재단을 갈 수 있겠고, 그러나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기술이 있고 이러면 바로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했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을 이용을 하기는 좀 힘드시겠죠. 밑으로 하향은 안 해주니까. 자, 신용보증기금이죠. 이 또 뭐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용보증기금 중에서 정말 그 기술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 펭귄형으로 해서 보증을 해주면서 투자 연계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대를 받는 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들 중에서 정말 신용이 이제 등급이 취약하고 소규모인 경우에 서민금융을 지원해 주는 경우인데 이건 뭐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 보증받을 경우에 앞에서 이야기한 매출이라든지 신용등급이라든지 또 그 매출과 신용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와 별도로 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7천만 원을 보증해 줄지 이런 걸 평가할 때에 간단하게 합니다. 직접 이제 말하자면 이 재정 상태가 핵심이죠. 재정이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느냐, 차입금이 많으냐 이런 것을 보면서 평가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건 참고로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의 생태와 또 자금 지원 기관과 또 자금의 어떤 상품 내역과 그다음에 자금을 받게 하는 어떤 요건,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요건들을 총망라해서 어디 가면은 그런 정보와 어디 가면은 그런 신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표를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K 스타트업, 그다음에 팁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디어 마루는 이제 좀 문을 닫았죠. 대신에 아이디어 마루 대신에 창업진흥원에서 이걸 다 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흥공단 신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자세하게 요새는 정말 그 홈페이지의 행정이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전화를 하시면은 전화를 솔직하게 한 3번만 하시면은 반전문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시키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R&D죠. 이제 출연 내가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쭉 그 출연을 하는 정부의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친절하게 잘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소상공인 쪽이고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하신 분도 있겠는데 이런 이제 자금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CEO로서 대표로서 전체적인 조감 능력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어느 쪽으로 자금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이 자금 조달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업이 생존하는 한 자금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들이고 그리고 또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획성 있는 자금이 아니죠. 자금 조달 경영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자금 조달 시스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신다면은 데스밸리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체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